네, 존경하는 한국광고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천우정입니다. 한국광고학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유튜브로 에이스 토크 시리즈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이었죠. 유정근 제일기획 대표와의 대담을 시작으로 출발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HS 에드 정성수 대표와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댓글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4회자를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학회 16대 회장을 역임하신 인하대 김상훈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에이스토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 김상훈입니다. 예, 오늘로써 이제 두 번째 한국광고학회 에이스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광고 업계에서 가장 정통하고 실력이 충실한 이 HS 에드의 정승수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광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예비 광고인을 꿈꾸는 학생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아주 기감이 되는 좋은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HS 에드의 정성수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수입니다. 좋은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HS 에드에 대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S 에드는 1984년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본사의 마포에 HS 에드 그리고 반포에 작지만 강한 회사를 지향하는 엘베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뉴욕 법인을 비롯해서 총 13개의 법인, 해외 총 41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과 수익 구조로 보면은 국내 50%, 해외 50%의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ATL, BTL, 그리고 시합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오토 사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과 무엇보다 디지털 측면에서는 디지털 캠페인 외에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CX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HS에드는 규모를 지향하기보다는 질적인 경쟁력으로 업계를 리딩하기 위한 통합 마케팅 컴퍼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아마 지금의 우리의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 19,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제 광고계에서도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광고업계가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세미나를 해야 될 정도의 좀 무거운 주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업계 전체로 보면 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의 가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디지털 광고,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좀 착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매체에 실는 광고, 디지털 매체로 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충돌 지점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제는 TVC 시대가 저물었고 디지털 광고 시대가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21년에도 광고주의 경쟁 PT의 주 과제는 TVC 중심의 캠페인이다 라고 하는 또 오해, 두 가지 충돌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광고, 디지털 마케팅이 아니고 디지털 시대의 광고,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이라고 해야지 분명한 지향점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TVC는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올리는 역할을 했었죠. 왜냐하면 TV 광고를 보고 과거에는
바로 매장이나 백화점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고 나면은 이 광고 브랜드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당 3번의 노출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유효 도달률이 모든 광고 예산의 책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바일로 바로 검색을 하고 실시간으로 구매하는 큰 변화의 현상이 있는 지금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통적인 사피에서 플레이스, 즉 유통이라고 하는 측면이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개인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사이트라든지 SNS 등의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구매 전환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미니 마사지 클럭이라든지 아니면 링티, 분명히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시작이 됐는데 디지털상의 마케팅으로 시작이 됐던 이러한 브랜드들이, 이러한 제품들이 최근에 TVC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TVC를 갑자기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디지털상에 자극을 주고 리타겟팅을 하고 구매 전환을 했지만 시기가 지나면서 더 이상 모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극이 되지 않든지 이미 구매 전환이 됐든지. 그리고 TVC를 시작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유전 같은 그런 현상의 무리들이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리타겟팅을 하고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는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니 마사지 하면은 클럽밖에 생각이 안 나고 있죠. 바로 브랜딩까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링티의 카테고리는 그냥 링티 그 자체입니다.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 역시 TVC를 유효한 로아스 개념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바로 매출로 직결시킨다는 측면에서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융합의 관점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다라고 하는 북미 선진 시장을 지금 보겠습니다. 액센추어, 딜로이트. 액센추어가 2019년 깐느에서 데이터와 크리에이티비티의 만남이라는 주제하에 드러가 5라고 하는 전통적인 크리에이티브 회사와 M&A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 내용이 그렇습니다. 액센추어의 CEO는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컨설팅과 테크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창의성이 없다. 더 이상 우리의 경쟁력은 발휘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드러가 5 전통적인 크리에이티비티의 영역의 CEO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토리텔러로서 좋은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CEO는 이제 우리는 원팀으로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에 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 회사 뉴욕 법인을 방문하고 나서 협업을 하는 딜로이트 디지털 뉴욕 오피스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딜로이트 디지털 뉴욕 오피스에서 디렉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컨설턴시였습니다. 그리고 히트라는 전통적인 또 크리에이티비티의 영역의 해설을 인수한 이야기를 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통적인 크리에이티비티의 영역의 해설을 필요로 했냐라고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축구로 비교해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땅볼 패스만 해왔는데 갑자기 공중볼 패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공중볼 패스를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필요한 거는 땅볼 패스에서 좀 더 골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중볼 패스를 통해서 골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로 골 결정력인 거죠. 지금 디지털 시대의 광고,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골 결정력에 해당되는 구매 전환율이 키워드입니다. 모든 우리의 수단들이 융합이 돼서 골 결정력을 올리는 그 단계가 지금의 시기라고 봅니다. 미디어를 매체라는 관점에서 TVC를 보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TVC의 매체를 대체하는 디지털 매체가 아니고 바로 더하기입니다. 대체가 아니고 더하기이고 그건 바로 우리 전문성의 영역이 캔버스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전환의 시기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쪽의 목소리가 스피커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균형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북미 선진 사례와
그리고 우리 업계 현실을 다 같이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해외에서의 어떤 그 변화라든가 또 결정력과 같은 이런 퍼포먼스 중심의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제 해외 사례를 잘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HS 에드는 이러한 그 변화 추세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계시는지, 뭐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광고 회사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업무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HS 에드 좀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이 팩트는 잘 모르는 사실일 텐데요. HS에드라고 하면은 ATL에 전문화되어 있는 에이전시 정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어제 전체 경영회의에서 올해 21년 말 사업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 전체 매출에서의 ATL이 33%였습니다. 100% 중에 33%였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뭘까? 디지털 영역이 42%였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영역의 42%는 해외의 뉴욕 법인이 150명의 인력 구조로 빌링으로 따지면 한 3천억 이상을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국내 마찬가지로 점점 더 디지털의 영역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단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ATL도 DX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TL에 디지털 조직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 또한 PTL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앞당겼던 오프라인에서의 전시와 이벤트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온오프가 동시에 결합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BTL도 디지털 조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에서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21년부터의 조직은 데이터 인력을 확보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100명의 인력 구조가 되는데요. 그 인력들의 사업은 CX 부문입니다. 고객의 경험을 데이터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그 조직이 CX 부문인데, 이 부분은 이미 그룹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룹사의 계열사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고객 경험 여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진화된 공중볼 패스 같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진도가 지금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자,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한 그 변화가 또 HS 에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또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광고인들은 어떤 자질을 좀 가져야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이겨가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깐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2019년 깐느를 이야기했는데 2013년으로 기억을 하지만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나이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키의 CMO 디렉터가 강의 내용 중에 키워드가 Not new media, but new peop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뉴 미디어를 보지 말고 뉴 피플을 봐라 라고 했던 게 있고요. 그 뉴 미디어는 바로 수단인 거죠. 우리 업의 본질은 컨슈머 센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슈머 센싱을 하고 그 컨슈머들을 움직이기 위한 우리가 유효한 모든 수단들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마케팅을 가장 퍼포먼스를 잘 내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RGA라고 하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RGA가 나이키 퓨얼밴드부터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만들어갔던 여러 가지 캠페인의 성과를 만들기도 했고 깐느에서 계속적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죠. 그 퓨얼밴드 캠페인을 했던 ECD가 인터뷰했던 내용의 마지막이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요. RGA의 강점은 경쟁력은 뭐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데이터 기반 활용 능력과 테크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한국광고대회의 포스터의 헤드라인이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포스트 크리에이티브였죠.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키 메시지였는데 바로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우리 업의 본질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포스트 크리에이티브라는 아주 함축적인 단어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 난뉴 미디어처럼 뉴 피플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필요한 앞으로의 우리의 광고인들은 전통적인 방법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오거나이징 하기 위해서는 융합형 플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손잡이를 다 활용할 줄 아는 그런 플레이어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자질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HS 에드는 사실은 이제 신입사원들을 꾸준히 해마다 선발을 해주시고 계셔서 학계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 상당히 그 HS 에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꾸준히 신입사원들을 이제 모집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그 HS 에드 신입사원 모집할 때 어떤 그 자질, 아까 뭐 광고인의 자질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HS 에드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준비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광고계가 크게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공채를 뽑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가 사실은 내부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공채는 중단할 수 없다라는 원칙하에 그리고 두 자릿수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원칙으로 일단 지난해도 공채를 모집을 했었는데요. 어떤 역량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과연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공채 신입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교육을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신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광고계에 들어왔던 플레이어로서 시작을 하는데 주니어가 될 텐데 절대 광고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주니어 때 필요한 거는 이 일이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좋아했던 일인가? 그 초심을 절대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광고는 잘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광고라는 일이 좋은지가 모든 거에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광고를 잘하게 되고 광고를 잘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부터 패턴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니까 쉬워지는 단계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의 최종 면접 과정에서는 블라인드로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덮어두고 이 친구가 정말 광고라는 일을 직장으로 선택할까? 아니면 이 일을 좋아하는 광고라고 하는 DNA를 계속 유지해 가고 싶어 하는 제목인가를 심층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신입 면접을 하다 보면은 면접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인턴십의 공채를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광고인으로 키워나갈 제목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과정으로 신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HS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은 우리 길을 좋아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은 뭐 이제 열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느냐라는 것이 아마 필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열정이 있어야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전문성 이런 것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표님께서는 이제 전문 광고인으로 이제 성장해 오시고 대표님으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그 이전에도 이 업의 전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특히 그 업의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업의 전문성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HS에 대해서는 업의 전문성을 더 직원들이 키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전히 업의 전문성과 자존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 있었고 이제 대표를 한 지 3년 차입니다. 30년 동안 늘 생각했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 전문성이 광고업계 전체로 보면은 어느 때보다 좀 약화되지 않았냐라는 우려를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자존감을 가지려면은 일단 업의 전문성에 액면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액면은 캠페인의 결과이고 캠페인의 성과입니다. 그게 좋지 않으면은 자존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에서는 우리의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 현업의 프로세스에서 좀 더 깊이를 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ATL 같은 경우는 경쟁 PT에 들어갈 때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큰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프로젝트인지 아니 그냥 크리에이티브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고를게요. 라고 하는 경쟁 PT의 룰인지 보고 후자인 경우에는 불참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리 전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크리에이티브 취향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을 날 수 없는 거에 우리의 영혼을 바칠 수가 없다는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충분히 갑질이 예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100억이든 200억이든 관계하지 않고 불참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경쟁 PT를 할 때 1년 동안에 그 광고주의 과정을 보고 우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기존 대행사로서 필히 참석을 해야 되지만 영원히 안 해도 좋으니까 불참합니다. 우리의 좋은 전문성의 결과보다는 광고주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모든 크리에이티브를 좌지우지하고 결과적으로 오해야 되는 결과물이 형편없을 때 그건 우리 영혼도 같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광고주는 우리가 기존 대행사로 하더라도 불참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는 금기시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광고주 접점의 A들의 마인드셋입니다. 광고주가 좋다고 했어요. 광고주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는 저희 회사에서 금기시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전문성의 열망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업의 자존감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니어들을 대상으로 좀 더 업의 전문성,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없을까 싶어서 2년 전에 대표가 됐을 때 사실은 해외 광고제 가면은 상당한 동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니어들은 해외 광고제 가기까지의 순번이 안 되죠. 근데 국내에서 하는 부산국제광고제가 있는데 거기는 수상하는 대상들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년 전에 대표가 됐던 1년 차에 60명의 주니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2박 3일 과정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이 그 부산국제광고제 2박 3일을 통해서 받았던 동기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60명이지만은 내년에는 100명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결국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원칙 중에 하나가 부산국제광고제의 O2O 사업부라든지 PTL 사업부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PTL의 전문성과 O2O의 전문성이 부산국제광고제에서는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그냥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을 때 가지게 되는 상실감보다는 오히려 그쪽의 인력은 선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주니어 프로그램 2박 3일을 그들의 전문성에서 기반해서 좀 더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게 할 수가 없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업의 전문성과 자존감에 대한
회사의 원칙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HS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업의 본질이 결국은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그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컨슈머에 대한 센싱, 컨슈머에 대한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모토도 work hard, play hard, 제 개인 모토이기도 합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 열심히 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주로 좀 쉬실 때 좀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여유 시간을 잘 또 보내셔야 그 여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또 창의성이라는 것이 또 발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잘 쉬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좀 공개해 주시죠. 그 HS의 플래닝 캠프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제가 부문장 시절에 항상 시작할 때 우리의 일을 잘하려면 땡땡이를 잘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저도 역시 땡땡이를 잘 쳤었고요. 근데 그 땡땡이가 목적이 아니고 일을 잘하기 위한 땡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예시로 했던 이야기가 명품 바이올린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뭔지 아느냐? 라고 하면 누군가는 명품 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연주가 끝나면은 현을 다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텐션을 위해서 그 릴렉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일을 머리에 두고 쉬는 타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일은 빠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저만의 쉬는 타임에서의 힐링은 많은 걸 보려고 합니다. 콘텐츠들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연주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무엇보다 집에서 제가 가지는 이제 리추얼은 웬만한 TVC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특히 이제 음악이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보듯이 하고요. 장르에 상관없이 뭐 최근에 싱 어게인 그리고 유명 가수전 뿐만 아니고 팬텀싱어, 그다음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그리고 복면가왕, 과거에는 슈퍼스타 K에서 SBS K-팝 스타까지 다 그런 음악 프로그램, 뭐 드라마도 이제 골라서 보기도 하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걸 볼 때 이제 와인을 세팅합니다. 가장 릴렉스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가질 때 사실은 작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킬링 타임으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일이 이상한 게 킬링 타임인데 그걸 보다 보면은 뭐가 자꾸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필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은 킬링 타임으로 시작했는데 필링 타임으로 돌아오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일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모든 소재와 재료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광고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쉬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채워지는 경험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업의 매력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킬링 타임이 힐링 타임이 된다. 이건 뭐 광고의 무슨 카피, 명 카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대표님은 정말 그 이 광고업에 대한 이제 이 전문성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그동안 해오셨고 많은 또 성취를 이루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광고업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 3D 업종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업무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3D 업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광고 일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창의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광고계의 이 대선배님으로서 이 광고계의 광고업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질문이고 교수님들로부터 사석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5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도 이제 꽤 많이 듣기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광고업계에는 제 신입 때 1988년 신입 때도 두 부류의 광고업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88년에도 그런 이제 선배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직이라는 관점에 광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이죠. 혹은 업이라는 관점에 광고 일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 너무 힘들다. 3대 업종이야. 라고 하는 현업에 있는 선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액티브하고 에너제틱한 선배들도 차고 넘칩니다. 근데 주변에 직의 관점에서 광고 일은 너무 힘들어 3대 업종이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 광고학과 출신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살짝 의심을 해보는데요. 세상이 힘들지 않은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망이 없다 보면은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선배 중에 과거의 선배 중에는 이제 끌로 판다라고 해서 꼭 이걸 야근을 해야 되나? 밤을 새야 되나?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야근을 하고 밤샘을 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긴 있습니다. 과거의 간행과 같이.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52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야근하기를 힘들게 하는 문화로 바뀌었고요. 주말에 노는 걸 어떤 광고에서도 다 힘들게 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영향이기도 하고요. 3D 업종의 이유로 이야기했던 야근 많다, 주말에도 일이 많다는 근본적으로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광고 일이 싫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왜 액티브하고 에너제틱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사석에서 만나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우리 업계의 다른 후배들을 보더라도 아니면 경력 면접을 할 때 우리 회사 크리에이터 있는 조직 아니면 기획, 디지털 너무 일을 좋아하는 에너제틱한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 부류의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현상 중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인력을 뽑고 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는 분석하는 인력들이 꽤 많이 이제 경력으로 오고 있는데요. 항상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직접 데이터를 다루기도 하는데 왜 굳이 광고 회사로 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한결같이 대답이 똑같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잘 생기지 않는다.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광고 일을 하든 광고 팀이 되든 아니면 데이터 팀이 되든 다 서포팅하는 역할입니다.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메인스트림이 아닌 거죠. 근데 광고 회사에 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와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죠. 바로 여기에 광고 회사의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브랜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서포팅하는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업에서 메인스트림이다 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만약에 광고 일을 하지 않고 88년에 그 당시 그룹사에 다른 계열사 추천도 있긴 있었는데 거기 갔으면 아마 10년도 못 버티지 않았을까. 잘리든지 아니면 제 스스로 나가든지. 제가 좀 까칠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게 안 통하겠죠. 근데 광고회사에서만큼은 내가 만들어내는 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문성의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까칠하든 스피크업을 하든 다 수용을 해줬거든요. 그게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까칠한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까지 됐으니까 저는 어메이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예. 자, 그 2020년 하면은 제 HS 에드에서 제작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예,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이제 일으켰고요. 예, 그 이제 코로나 19 좀 완화되면 많은 그 외국 관광객들이
이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을 보고 한국으로 밀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은 HS에 대해서 뭐 쓱이라고 한 캠페인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배달의 민족, 경동나비엔 같은 아주 성공 캠페인들을 많이 그동안 만들어 오셨는데, 자, 이 HCS 에드만의 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어떤 동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고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하니까요. 그 캠페인을 만든 사람들이 HS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농담이기도 했고요. 그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건 경쟁력은 맞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어떤 특출한 역량을 가지는 개인기에 의존할수록 경쟁력은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나름대로의 강점은 튀는 광고, 재밌는 광고, 웃기는 광고, 감동적인 광고,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 파트를 맡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크리에이티브 이전에 철저하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단의 고민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항상 저희 내부에 어떤 되게 큰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승리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팀의 결과가 있다. 바로 이런 크리에이티브 이전에 전략을 고민하는 플래닝의 영역의 플레이어들과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역량이 높은 또 우리 내부의 크리에이티브 조직에 그 힘이 결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광고 산업이 사실은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과거에 비해서 특히 뭐 코로나 19의 영향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필요할지, 또 이 산과 학이 같이 또 발전해야 그 광고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학계 차원의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논의들이 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차원에서의 그동안의 광고업의 진흥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광고업의 고도 성장기가 있었죠. 저는 그 시기를 경험했던 선배 입장에서 지금들의 후배들에게 다소 빚진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과연 광고업이 위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단초는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우리 업계에 주는 지금까지 통했던 것과 다른 솔루션이, 진화된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가도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가도기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문성의 영역의 캔버스가 넓어지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북미 선진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여러 한계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루틴들의 좀 모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에 너무 큰 문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굳이 코바코가 이슈가 아니고요. 코바코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매체 수수료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매체에 얼만큼 예산을 실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로 우리 광고 세계 유일하게 모든 수익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고 긴 기간이 필요로 하고 고도의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디지털 매체에 실렸던 그 양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광고업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이 살아야 학이 살고 학이 살아야 업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광고업계의
DX 시절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수익 모델에 대해서 업계와 학계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또 교수님들의 스피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네. 자, 결국은 우리 그 업에 대한 그 전문성을 더 인정받고 해서 결국은 뭐 선진국 시스템으로 이런 매체에 의한 그 커미션 시스템이 아니라 이 피 시스템과 같은 형태, 우리가 투입한 그런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피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보면 또 지금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의견을 좀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또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자, 지금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측면에서 이 온라인 쪽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광고회사는 이제 이 창의성이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같이 모여서 또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필수적인 그 대면 업무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또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뭐 잡담을 하면서 또 아이디어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재택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비대면 그런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 비대면 방식이 어떤지, 이것을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또 팀워크가 제대로 좀 활성화되지 못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또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새로운 강국계 숙제를 준 것 같아요. 재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 내부에 만사소통이라고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재택이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누군가는 전사적으로 강제적으로 재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제발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우리는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주장하는 상당히 이제 갈리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풀타임으로 재택을 하는 업들이 있고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100% 대면으로 하는 이제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100% 대면이 애플입니다. 왜 우리는 100% 대면이냐? 집단 창의성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대면이다라고 애플은 이제 재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100% 대면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재택도 우리 광고업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택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단이어야 되고 모든 목표는 우리 일에 프로페셔널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 결과물의 액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재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은 우리 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담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같이 안테나를 세우고 회의를 하면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업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단 창의성에 되게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 이전에 각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가장 머리가 비어져 있을 때 오히려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재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도 어떻게든 재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팀장부터 주 1회 이상 재택하기, 당연히 팀원들도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광고업에 필요한 대면 비대면 근무 방식은 하이브리드형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시간이 점점 다 다가와서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30년 동안 광고업을 하시면서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어떤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기억이 나는 사람들, 사건도 많았고요. 또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영향을 저에게 줬던 광고계 선배도 계시고, 그리고 광고주였지만 친구처럼 보냈던, 늘 편안했던 그런 광고주도 계시고, 또 사건도 있었고, 또 기억날 만한 중요한 프로젝트들, 경쟁 PT의 자리, 또 그걸 성공했을 때 그 자리 다 기억이 나지만 결국 처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신입사원 때 확정되고 나서 동기들끼리 회사에서 5개 조로 나눠서 실습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게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프레젠트를 했는데 바로 그 전날에 잠을 아예 5분도 못 자고 기획서 쓰고 그리고 발표해야 되는 중압감, 그리고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질 수 없다. 그리고 프레젠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떠안고 있다 보니까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를 출근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분명히 죽을 것 같았는데 도대체 이 에너지는 뭐지? 뭐가 나를 이렇게 자꾸 성취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그게 바로 지금까지 광고를 하게 됐던 계기였던 거고요. 그래서 HS에드의 신입 공채를 뽑고 나면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걸 루틴화 시킵니다. 조를 나눠서 동기들끼리 선배들의 강의를 듣는 게 다가 아니고 과제에 대해서 동기들끼리 모여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팀장 이상 모든 임원들이 다 모이는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MZ세대의 우수성을 그 실습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잘하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이 친구들이 연륜이 없는데 이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선배들이 경이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처음의 경험을 지금 후배들에게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결국은 우리 정 대표님께서 이 30년 전에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후에 바로 이 대표님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비 광고인들도 여러분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하면 30년 후에는 다 CEO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광고인들, 또 현업에 계신 광고인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광고인을 꿈꾸는 그런 학생들 모두 정말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좋은 얘기를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내주신 HS에드 정성수 대표님, 우리 광고학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대담 두 번째 한국광고학회 에이스토크 여기서 모두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광고학회 에이스토크 두 번째 시간, 인하대 김상훈 교수님의 사회로 HS에드 정성수 대표님과의 대담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광고 산업들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 광고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주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담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주변 광고인들에게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한국광고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3회 에이스토크는 우리나라의 PR 에이전시를 대표하는 시너지 힐앤놀튼의 정현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연세대 한정호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에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계의 최신 동향과 그리고 변화, 그에 대한 PR 에이전시의 대응 방식,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케이터들이 가져야 할 덕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기획해 주신 안대천 회장님과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